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줬지만 돌아온 것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의 싸늘한 뺨 한 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를 돌려주겠다고. 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입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늘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짝. 손바닥과 뺨이 부딪히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더 둔탁하고 더 축축한 무언가 젖은 가죽을 두꺼운 회초리로 후려 갈긴 듯한 소리였다. 시간이 멈췄다. 경로당을 가득 채웠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화투패가 쟁반에 부딪히며 내던 경쾌한 마찰음, 구석의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구성진 트로트 가락까지. 그 모든 소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오직 박옥순의 귓속에서만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그 공백을 채웠다. 옥순아. 친구인 김영숙이 비명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아득한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 뭉개졌다. 박옥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왼쪽 뺨이 불덩이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고통은 뒤늦게 찾아왔다. 고통보다 앞선 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아찔한 현기증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자신의 아들 최진우가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잘 닦인 구두와 몸에 꼭 맞는 비싼 감색 정장으로 성공 그 자체를 증명하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자신을 낳아준 어미의 뺨을 후려갈긴 그 손을 미처 거두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진우의 두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다. 진우의 곁에는 그의 아내 오미영이 서럽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값비싼 트위드 재킷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박옥수는 아들의 얼굴과 며느리의 연극 같은 울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경로당을 둘러보았다. 화투패를 쥐고 있던 이말자 할머니의 손이 허공에 멎어 있었다. 김영숙은 입을 가린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었다. 음료수 배달을 왔던 야쿠르트 아줌마까지 경로당 문간에 멈춰 서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치심이 뺨의 통증을 뚫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한 공개적인 능욕이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박옥순은 행복했다. 자, 이거 먹고 떨어져. 박옥순이 붉은색 홍단 석장을 쟁반 위에 경쾌하게 내려놓으며 외쳤다. 아이고, 옥순이 오늘 손에 불이 붙었네. 불이 붙었어. 이말자 할머니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점심 내기 화투판은 박옥순의 압승으로 끝나가고 있었다. 눅눅한 장판 냄새와 인스턴트 커피의 달큼한 향기, 누군가 구석에서 바르고 있는 파스의 알싸한 냄새가 뒤섞인 경로당의 공기는 박옥순에게 그 어떤 고급 호텔보다 안락한 쉼터였다. 그때였다. 경로당의 낡은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다. 순간 익숙했던 냄새들이 밀려났다. 그 자리를 값비싼 백화점 1층에서나 맡을 수 있는 무겁고 진한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점령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오미영이었다. 3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팽팽한 얼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금 잡지에서 찢고 나온 듯한 명품을 휘감은 며느리. 그 뒤로 아들 최진우가 양손 가득 거대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따라 들어왔다. 황금색 보자기에 쌓인 바구니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최 대표 아니야. 우리 옥순이 아들 왔네. 이야, 갈수록 환해진다. 경로당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박옥순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으쓱 올라갔다. 저게 내 아들이다.
남편 없이 곰탕집 주방에서 뼈가 녹도록 일해 키워낸 성공한 외식 프랜차이즈 한성푸드의 대표 최진우. 어르신들, 저희 어머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좀 드세요. 오미영이 특유의 간드러진 목소리로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중앙에 밀어놓았다. 할머니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세상에, 이게 다 망고랑 샤인머스켓이네. 이런 건 텔레비전에서나 보는 건데. 최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구석에 서 있었고, 오미영은 마치 자신의 무대인 양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음료수를 돌리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우리 진우 씨가 요즘 사업 때문에 바빠서요. 그래도 어머님 계신 곳인데 그냥 지나칠 수 있어야죠. 어르신들, 저희 한성푸드 아시죠? 이번에 TV 광고도 시작했어요. 박옥수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영 못마땅했지만 아들의 성공을 제1처럼 기뻐해주는 친구들 앞에서 굳이 쓴소리를 하지는 않았다. 아들 내외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준다는 사실이 어쨌든 뿌듯하기도 했다. 한참 동안 아들의 사업 성과와 자신의 안목을 자랑하던 오미영이 자연스럽게 박옥순의 옆자리로 와서 앉았다. 그리고는 친근하게 팔짱을 끼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 낮춘 목소리조차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만큼 컸다. 어머님. 박옥수는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강한 향수 냄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돌렸다. 저희 한성푸드가 이번에 강남 테헤란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려고요. 완전 크게 본사 사옥 겸해서요. 그래.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그냥 매장이 아니라 저희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굳힐 기회거든요.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고요. 박옥수는 대답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저렇게 눈을 반짝이며 돈 이야기를 할 때 며느리는 꼭 뱀처럼 보였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오미영이 박옥순의 무릎 위로 손을 살짝 얹었다. 비싸 보이는 반지가 박옥순의 낡은 무릎 담요 위에서 차갑게 빛났다. 어머님이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힘써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사시는 그 집 담보로 잡으면. 박옥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예. 박옥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니. 오미영의 빛나는 얼굴에 순간 금이 갔다. 네.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내 친구들, 동네 어른들 다 보는 앞에서 나를 돈줄로 보는 게야? 내가 지금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거냐고. 박옥수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왔다. 그녀에게 돈 문제는 그 누구보다 절박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그런데 며느리라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집까지 노리면서 그것도 동네 경로당에서 마치 국어라는 어미에게 적선하듯 구는 친구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오미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촌스러운 시어머니에게 면박을 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때 화투판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이말자 할머니가 거들었다. 맞아, 새아가. 옥순이가 그 곰탕집 팔고 땅판 돈 다 밀어줘서 한성푸드가 그만큼 큰 거면서 그걸로도 모자라나? 늙은이 마지막 남은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게. 그 말은 결정타였다. 오미영은 자신이 이 늙은이들 사이에서 돈만 밝히는 악독하고 무식한 며느리로 낙인 찍혔음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부러움과 선망의 눈으로 보던 시선들이 순식간에 경멸과 조소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오미영의 눈에 순간 도끼가 어렸다가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며 구석에 서 있던 최진우에게 달려갔다. 여보, 나나 여기 더는 못 있겠어. 흑. 최진우가 당황하며 아내를 감쌌다. 왜 그래, 미영씨.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저를 사람들 앞에서 돈만 뜯어내는 나쁜 년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흑흑. 최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두 가지 이유로 분노했다. 첫째, 자신의 야심찬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계획이 어머니의 거절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그것도 어머니의 촌스러운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성공한 자신의 체면이 가난하고 무지한 늙은이들 앞에서 구겨진 것이다. 그의 분노는 자신을 무능력한 남편이자 아들로 보이게 만든 원흉, 박옥순을 향했다. 어머니. 최진우가 맹수처럼 박옥순에게 돌진했다. 도대체 미영 씨한테 왜 그러세요? 저희 사업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꼭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셔야겠어요? 박옥순은 아들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혔다. 내가 뭘? 내 마누라가 먼저 이 자리에서 돈 얘기부터 꺼냈어.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요? 어머니가 지금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평생 곰탕 냄새 배가지고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이 되어 박옥순의 심장을 찔렀다. 곰탕 냄새. 그 지독한 냄새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박옥순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가리켰다. 너 지금 뭐라고? 제가 뭘 틀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구닥다리처럼 구니까 미영 씨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 돼야 어머님도 호강시켜 드리는 거라고요. 호강? 이따위께 호강이야? 내 집까지 팔아먹으려는 게.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최진우는 이성을 잃었다. 어머니의 늙고 주름진 얼굴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처럼 보였다. 짝. 그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지금 박옥순은 불타는 뺨을 감싸 쥔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옥순은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다. 대신 지독한 냉기가 심장에서부터 차올라 손끝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때린 아들을, 그 뒤에 숨어 교활한 미소를 숨기고 있을 며느리를, 그리고 겁에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들을 천천히 한 명 한 명 눈에 새겼다. 박옥순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옥순아, 괜찮아? 제가 미쳤나 봐. 친구 영숙이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지만 박옥순은 그 손을 가만히 밀어냈다. 그녀는 경로당 문을 열고 나왔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녀의 퉁퉁 부어오르는 뺨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그러나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낡은 집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경로당 안에서 아들 최진우가 홧김에 걷어찬 과일 바구니가 엎어지는 소리와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옥순의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집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박옥순은 자신이 경로당에서 뛰쳐나왔는지 아니면 그저 좀비처럼 걸어 나왔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를 이끈 것은 달고 다른 귀소 본능뿐이었다. 대문 빗장을 밀고 현관 신발장에 자기 구두 옆에 구겨 신은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아 안방문을 열기까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수십 년간 반복해온 기계적인 습관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차가운 안방, 그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으로 스며들던 눈부신 가을 햇살이 어느새 기분 나쁜 주황빛으로 변해 방 안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왼쪽 뺨은 이제 통증을 넘어 아예 감각이 마비된 듯 두껍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뺨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 아픔 따위는 지금 그녀가 느끼는 것에 비하면 먼지 한 톨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아니, 텅 빈 것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차가운 쇠기둥이 심장을 뚫고 척추까지 박혀버린 기분이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박옥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곰탕 냄새. 그녀의 마른 입술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새어나왔다. 평생 곰탕 냄새 배가지고는. 그래, 곰탕 냄새. 지독한 냄새였지. 박옥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그 냄새가 거짓말처럼 피어올랐다. 하루 20시간을 꼬박 불 앞에서 고아내던 사골의 누린내, 펄펄 끓는 육수에 수백 번씩 토렴하던 밥의 시큼한 김 행주로. 아무리 닦아내도 바닥에 들러붙던 끈적한 기름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던 자신의 땀 냄새. 그 냄새는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남편이 덤프트럭에 받쳐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 세상을 떠난 것이 진우가 10살 때였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죽음이었다. 울고 불고할 시간도 없었다.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그녀는 남편의 목숨값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합의금과 낡은 집을 담보로 시장 골목에 작은 곰탕집을 열었다. 이름은 옥순내 곰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 밤낮이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확인하고 6시부터 아침 장사를 했다. 틈틈이 아들 진우의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밤늦게 마지막 손님이 끊기면 그때부터 다음 날 쓸 뼈를 담그고 고기를 손질했다. 뜨거운 솥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끓어넘치는 육수에 팔을 대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손목과 무릎 관절은 시큰거리는 통증을 넘어 아예 형태가 뒤틀렸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뜨거운 뚝배기를 하도 만져 굳은 살이 박여 남자 손보다 더 굵어졌다. 곰탕 냄새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속옷 깊숙한 곳까지 배어들어 아무리 깨끗이 씻어내도 절대 빠지지 않는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진우는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했다. 엄마, 학교 좀 오지 마. 애들이 냄새난다고 놀린단 말이야. 사춘기 아들이 악을 쓰며 울부짖던 날, 박옥수는 가게 구석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더 독하게 일했다. 내 새끼, 내 아들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냄새가 뭔지도 모르게 귀하게 키우리라. 돈의 무게가 뭔지도 모르게 남들 부럽지 않게 키우리라.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진우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박옥순의 허리는 더 휘었지만 한성푸드 최진우 대표 모친이라는 명패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까짓 뼈마디 하나쯤은 부러져도 좋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저 사업할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다. 무슨 사업? 외식 프랜차이즈요. 제가 어머니 곰탕 맛을 아니까. 어머니 곰탕 육수를 베이스로 표준화해서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브랜드를 만들 겁니다. 이름은 한성푸드라고 했다. 박옥수는 처음엔 반대했다. 장사가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인지 아는데 그 험한 길을 제 아들이 걷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는 확고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구식 곰탕집은 안 돼요. 시대가 변했어요.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평생 일 안 하게 해드릴게요. 저 믿으세요. 결국 박옥수는 아들을 이기지 못했다. 아들이 내민 사업 계획서는 그녀가 보기에도 그럴듯했다. 그녀는 평생을 바친 옥순내 곰탕 가게를 팔았다. 그리고 남편이 유산으로 남긴 언젠가 진우 장가 갈 때 집이라도 사주려 했던 논까지 모두 팔았다.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진우야, 이게 내 전부다. 내 아버지 목숨값이고 내 청춘이다. 이걸로 안 되면 우린 다 같이 길바닥에 놔앉는 거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몇 배로 불려드릴게요. 아들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박옥수는 불안했다.
그때 그녀보다 2살 어린 여동생, 옥자가 그녀의 집을 뒤집어 놓았다. 언니 미쳤어? 제정신이야? 그걸 다 준다고. 저 도둑놈 새끼. 이모는 조카인 진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믿을 놈이 따로 있지. 저놈 저거 옛날부터 싹수가 노랬어. 지 애비 닮아서 허풍만 잔뜩 들어가지고. 언니 나중에 저놈이 마누라 얻고 딴 마음 품으면 어쩔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 더 무서운 거야.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안전장치라도 해놔. 하다못해 공증이라도 받아. 저 사업체가 다 언니 돈으로 하는 거라는 공증. 박옥수는 동생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진우는 길길이 날뛰었다. 어머니, 지금 저를 못 믿으세요? 이모 말 듣고 지금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니, 진우야. 그냥 형식적인 거야. 이모 성화에 못 이겨서 그러는 거다. 형식적인데 이런 걸 왜 해요? 저 기분 나빠서 사업 안 해요. 아들이 모든 것을 엎어버릴 듯이 굴자 박옥수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이모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니. 그냥 엄마가 이 늙은 나이에 전 재산 다 털어넣는데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자고 그러는 거다. 응? 엄마 소원 한 번만 들어줘. 며칠을 실랑이한 끝에 진우는 마지못해 도장을 찍었다. 그 서류의 정식 명칭은 명의신탁 약정서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주식회사 한성푸드의 설립 자본금 전액은 박옥순이 출자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모든 주식과 회사 명의로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실질 소유권자는 박옥순에게 있다. 대표이사 최진우는 명의수탁자로서 경영을 위임받을 뿐 실질적인 재산 처분 및 권리 행사는 실소유권자인 박옥순의 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변호사는 공증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건 아드님 사업이 잘 될수록 어머님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박옥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들을 잠재적 도둑놈 취급한 것만 같아 미안했다. 그녀는 그 서류 봉투를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 상자 밑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어버렸다. 아니, 잊으려 애썼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아들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박옥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안방 장롱을 열었다. 수십 년 묵은 나프탈렌 냄새와 퀴퀴한 조명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불 더미를 치우고 아래 칸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남편의 낡은 시계와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먼저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헤집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누렇게 변색된 대봉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봉투 위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인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박옥수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먼지 쌓인 봉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것은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녀의 피와 땀, 남편의 목숨값, 그리고 배신당한 그녀의 청춘이 응축된 무게였다. 박옥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서 십수년 전 아들의 젊은 날의 필체와 선명한 인주 자국이 찍힌 공증 각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채우고 있던 차가운 쇠기둥이 복수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기둥으로 변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옥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불 꺼진 안방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옆에 둔 채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왼쪽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게 만들었다. 수십 년간 그녀는 어머니로 살았다.
아들의 밥을 짓고 아들의 잠자리를 돌보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는 존재.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고 그녀의 삶의 이유였다. 하지만 오늘 경로당에서 그 존재는 부정당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자신의 체면을 구긴 걸림돌을 치워버리려 한 것이었다. 평생 곰탕 냄새 배가지고는 아들의 그 한마디가 그녀를 어머니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박옥수는 무릎 위에 서류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명의신탁 약정서. 젊은 날 동생 옥자의 성화에 못 이겨 받아두었던 종이 쪼가리.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것만 같아 평생을 죄책감 속에 묻어두었던 족쇄. 그것은 족쇄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킬 유일한 무기였다. 실질 소유권자는 박옥순에게 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밤새도록 되뇌었다. 어둠 속에서 그 글자들이 하나하나 살아나 그녀의 멍든 뺨을 어루만지는 듯 했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박옥순이다. 나는 주인이다. 새벽 5시. 어김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박옥순은 기계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평생을 해온 일이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물을 꺼내 멸치 육수를 냈다. 보글보글. 된장 풀린 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적막한 집을 채웠다. 구수한 냄새가 거실을 지나 아들 내외가 자는 안방 문틈까지 스며들었다. 아침 7시. 밥이 다 되었다. 박옥수는 3인분의 식사를 차렸다. 갓 지은 쌀밥, 된장찌개, 그리고 어제 경로당에 가기 전 묻혀두었던 겉절이 김치. 그때였다.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 오미영이 잔뜩 부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실내에서도 보란 듯이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아, 냄새. 오미영은 부엌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으로 코를 막으며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무슨 냄새가 아침부터 이렇게 지독해요? 머리 아파 죽겠네. 박옥수는 숟가락을 놓던 손을 그대로 멈췄다. 어제 아들이 외쳤던 곰탕 냄새와 오늘 며느리가 외치는 된장찌개 냄새가 하나로 겹쳐졌다. 어머니, 해장국 같은 거 없어요? 뒤따라 나온 최진우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폭력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안부도 묻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화가 난 사람처럼 식탁 의자를 거칠게 빼어 앉았다. 그는 밥상에 차려진 된장찌개를 힐끗 보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거 말고 속 쓰려 죽겠는데. 최진우는 숟가락은 들지도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이사. 어제 그 투자건 말이야. 일단 보류해. 아니, 자금이 좀 막혔어. 집 담보가 됐고. 일단 홀드하라고. 내가 오늘 다시 연락할게. 그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식탁에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제야 처음으로 박옥순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과 원망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최진우가 입을 열었다. 어제 경로당에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박옥수는 밥을 푸던 주걱을 내려놓고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퉁퉁 부은 뺨 때문에 그녀의 표정은 기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부려서 제 사업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아세요? 그깟 낡은 집 하나 담보로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냐고요. 다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하는 일인데. 호강. 어제도 들었던 그 단어였다. 미영 씨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됐어요, 여보. 오미영이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잘랐다. 말해 뭐해. 입맛 뚝 떨어졌어.
난 도저히 이런 거 못 먹겠다. 오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의 명품 가방을 챙겨들었다. 여보, 나가서 브런치나 해요. 이 집은 공기만 마셔도 숨이 막혀서 못 있겠어. 냄새 배기 전에 빨리 가요. 최진우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건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아시겠어요? 협박이었다. 두 사람은 방금 막 밥을 차린 늙은 어미를 뺨을 맞고 밤새 고통 속에 떨었던 어미를 식탁에 홀로 남겨둔 채 현관문을 나섰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박옥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 세 사람 분량으로 퍼담으려던 밥그릇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어 올린 가족이라는 성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경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 위에서 모두 말라버렸다. 박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먹으려던 밥그릇 하나만 남기고 최진우와 오미영을 위해 차렸던 밥과 국그릇을 망설임 없이 개수대에 쏟아부었다. 뜨거운 밥알과 건더기들이 물과 함께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설거지를 마친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빨랫감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다. 그녀는 평생 외출복이라고는 시장에 갈 때 입던 낡은 점퍼가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10년 전 남편의 제사에 입으려고 큰맘 먹고 맞췄던 짙은 옥색 한복 치마 저고리를 꺼냈다. 한복은 아니었다. 그 옆에 동생 옥자가 그래도 언니 이런 거 하나는 있어야 한다며 억지로 사주었던 검은색 정장 세트가 있었다.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입지 않아 조명 냄새가 배어 있었다. 박옥수는 그 정장을 꺼내 입었다. 품이 조금 컸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낡은 핸드백을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넣었다. 남편의 낡은 시계도 함께 넣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퉁퉁 부은 왼쪽 뺨과 어색한 정장 차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갑고 텅 빈 눈동자. 박옥수는 집을 나섰다. 아들 내외가 숨막힌다고 했던 그 집의 대문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잠갔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하나였다. 10수년 전 아들의 손을 잡고 공증 도장을 찍었던 그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곳. 서초동 법원이었다. 시내버스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버스 안은 젊은이들의 활기와 퀴퀴한 땀 냄새로 가득했다. 박옥수는 창가 구석 자리에 몸을 웅크린 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보낸 낡은 동네가 강물을 건너자마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눈이 아찔할 정도로 높이 솟은 유리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아들 내외처럼 번지르르 했고 모두가 이어폰을 낀 채 제갈길만 재촉했다. 박옥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퉁퉁 부은 왼쪽 뺨, 촌스러운 검은색 정장, 그리고 핸드백을 쥔 채 하얗게 질린 손. 그녀는 이 화려한 도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잘못 떨어진 유물 같았다. 곰탕 냄새.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냄새가 날 것이다. 이 깨끗하고 반짝이는 사람들 틈에서 자신에게서는 평생을 솥 앞에 눌어붙어 살아온 지독한 냄새가 날 터였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핸드백을 더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 든 누런 봉투가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서초동 법원 앞. 수십 개의 버스 노선이 어지럽게 얽힌 정류장에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떠밀리듯 내렸다. 십수년 만에 다시 찾은 거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낡은 3층짜리 변호사 빌딩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퍼스트 법무법인이라는 금색 간판이 붙은 20층짜리 통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박옥수는 현기증을 느끼며 빌딩 입구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공기는 알 수 없는 고급 방향제 냄새로 차가웠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으며 딱딱하게 물었다. 저 강철중 변호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십몇 년 전에. 강철중 대표 변호사님 말씀이십니까? 예약하셨나요? 대표 변호사. 그녀가 알던 낡은 사무실의 젊은 변호사는 이제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예약은 안 했는데. 여직원의 표정에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다. 예약 없이는 상담이. 박옥순 씨? 그때 뒤쪽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던 한 남자가 그녀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해지고 값비싼 양복으로 몸을 감쌌지만 그 매서운 눈매만은 그대로였다. 강철중 변호사였다. 어머님. 박옥순 어머님 맞으시죠? 강 변호사는 놀란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퉁퉁 부은 뺨을 보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님 얼굴이. 변호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본론부터 말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여직원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박옥순을 자신의 집무실로 직접 안내했다. 대표 변호사의 집무실은 웬만한 아파트 거실보다 넓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법원과 검찰청 건물이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은. 강 변호사가 최고급 가죽 소파를 권하며 물었다. 박옥수는 앉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선 채 핸드백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묵직한 원목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 변호사는 봉투를 보고 그리고 박옥순을 보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다는 듯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는 십수년 전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했던 명의신탁 약정서를 한참 동안 말없이 읽어내려갔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은 집무실을 채웠다. 기억하십니다. 어머님.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어머님을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그동안 아무 일 없으셨던 겁니까? 박옥수는 대답 대신 어제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말했다. 아들 내외가 사업 자금을 추가로 요구한 것, 그녀가 거절한 것, 그리고 아들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뺨을 후려갈긴 것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했다. 강 변호사는 주먹을 쥔 채 핏발 선 눈으로 그녀의 멍든 뺨을 바라보았다. 폭행죄로 즉시 고소 가능합니다. 상해 진단서부터. 아니요. 박옥순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처벌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책상 위의 약정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는 이걸 집행하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머님, 집행이라는 말씀은 내 아들 최진우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는 숨을 삼켰다. 어머님, 이 서류는 완벽합니다. 법적으로 단 1%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머님 아드님 한성푸드 최진우 대표. 요즘 아주 유명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강남 사옥까지 올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그가 박옥순을 돌아보았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그 한성푸드의 주식 100%, 그리고 그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 현재 최진우 대표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가 타는 외제차까지. 그 모든 것이 강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다. 어머님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박옥순의 마비되었던 뺨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최진우 대표는 어머님 동의 없이는 단돈 10원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회수하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지난 10수년간 어머님의 재산을 관리해 온 월급쟁이 집사에 불과했던 겁니다. 박옥순은 눈을 감았다. 월급쟁이 집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강 변호사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약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모든 재산의 명예 이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불응할 시. 아니요. 박옥순이 다시 그의 말을 잘랐다. 내용 증명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어젯밤 아들의 협박을 떠올렸다.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변호사님. 박옥순이 강 변호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지옥불보다 더 뜨겁고 차가운 빛이 어렸다. 경고 없이 가장 빠르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요. 강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박옥순의 멍든 뺨과 그녀의 검은색 정장, 그리고 그녀의 눈에 서린 결연한 살기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이혼과 재산 다툼을 봐왔지만 이토록 처절한 의뢰인은 처음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우리 로펌 기업 M&A 팀과 부동산 전문팀 전원, 제 집무실로 소집하세요.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강 변호사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박옥순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박옥순 회장님.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옥순은 그제야 처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도시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법무법인 빌딩을 나선 박옥순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다. 아니,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박옥순 회장님. 강철중 변호사가 그녀를 불렀던 그 호칭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평생 옥순네, 진우 엄마 어머님, 그리고 어제는 곰탕 냄새 나는 늙은이로 불렸던 그녀였다. 회장님이라니. 그 낯선 호칭은 그녀에게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과 감상마저 빼앗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뺨을 맞고 우는 어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되찾으려는 주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사람들은 여전히 붐볐고 냄새가 났다. 하지만 박옥순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창밖에 펼쳐진 자신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반짝이는 빌딩들, 저 도로를 메운 자동차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아침에 며느리가 토해냈던 숨막히는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집은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박옥순은 처음으로 이 집의 주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아침에 아들 내외가 먹다 남기고 간, 아니, 입도 대지 않았던 그 식어 빠진 된장찌개를 모조리 하수구에 버렸다.
아들 내외가 쓰던 값비싼 도자기 그릇과 수저 세트도 따로 꺼내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대신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사기 그릇 하나와 숟가락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식탁은 이제 1인용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벗어 장롱에 다시 걸었다. 그리고 평소에 입던 낡은 몸빼 바지와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퉁퉁 부은 뺨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푸르죽죽하게 멍이 번지고 있었다. 좋았다. 이 멍이야말로 자신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줄 무대 장치였다. 박옥수는 결심했다. 강철중 변호사의 법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기 전까지 자신은 철저하게 어제 경로당에서 뺨을 맞고 모든 것을 포기한 정신 나간 늙은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곰탕 냄새 나는 구닥다리로 여길수록 그녀의 칼날은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을 터였다. 저녁 8시가 넘어 현관문 도어락이 요란하게 울렸다. 술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가 뒤엉켜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 피곤해 죽겠네. 오미영이 하이힐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며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다. 최진우는 넥타이를 푸는 둥 마는 둥 하며 냉장고로 직행했다. 물 없어? 그는 냉장고를 열어젖히고는 인상을 썼다. 어머니, 집에 먹을 물도 하나 안 사놓으셨어요? 박옥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다. 아, 진짜. 이 집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최진우는 냉장고 문을 K 소리 나게 닫고는 홧김에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찼다. 여보, 짜증 좀 내지 마. 나까지 피곤하잖아. 오미영이 누운 채로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짜증이 안 나게 생겼어? 오늘 이사회에서 강남 사옥건으로 얼마나 깨졌는지 알아? 투자자들은 돈 넣겠다고 줄을 섰는데 정작 담보 하나 해결 못해서 빌빌거린다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최진우의 시선이 닫힌 박옥순의 방문으로 향했다. 어머니, 아직 주무세요? 나오셔서 얘기 좀 하세요. 박옥수는 천천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의 퉁퉁 부은 왼쪽 뺨에 고정되었다. 시퍼렇게 번진 멍자국은 조명 아래서 더욱 흉측하게 빛났다. 오미영은 순간 헉하고 숨을 삼켰지만 그것은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저 흉측한 것을 본 놀라움에 가까웠다. 최진우의 얼굴은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폭력의 증거 앞에서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멍이 마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라도 되는 듯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꼴 좋네요, 아주. 오미영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다리를 꼬며 빈정거렸다. 그렇게 경로당에서 망신살 뻗치게 하시더니. 여보, 당신도 너무했어. 그래도 어머님 얼굴인데 저렇게 멍들게 때리면 어떡해. 나중에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소문 다 났는데 남들이 보면 다 우리가 그런 줄 알 거 아니야. 그것은 남편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는 말이었다. 시끄러워. 최진우가 아내를 쏘아붙이고는 박옥순을 향해 턱짓을 했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그는 마치 부하 직원을 하대하듯 말했다. 어제 일은 어머니가 자초하신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박옥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초점 없이 아들의 입만 바라볼 뿐이었다. 멍든 뺨 때문에 표정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그 무기력한 모습이 최진우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폭력에 어머니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판단했다.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이 사업 시작한 거 잊으셨어요? 제가 성공해야 어머니도 어깨 펴고 사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깟 낡은 집 하나 때문에 제 앞길을 막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는 어제와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어머니, 저 더는 못 기다려요. 오늘 은행 가보니까 이 집 담보로 잡으면 강남 사옥 계약금은 충분히 나온대요. 내일 아침에 은행에서 사람 나올 겁니다. 어머니는 도장만 찍으세요. 일방적인 통보였다. 박옥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입술만 미세하게 달싹거리다가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밥. 네. 뭐라고요? 밥 안 먹었다. 배고프다. 그녀는 치매 노인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말만 중얼거렸다. 최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상황에 지금 밥 타령이란 말인가? 하. 진짜.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가 지금 밥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여보, 그냥 둬. 오미영이 그를 말렸다. 그녀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어머니, 놀라셔서 저러시나 보다. 충격이 크셨겠지. 오미영은 소파에서 일어나 박옥순에게 다가갔다. 어제 경로당에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아무도 없는 집 아니었다. 그녀는 박옥순의 멍들지 않은 쪽 팔을 잡고 살갑게 흔들었다. 어머님, 배고프세요? 아이고, 어떡해. 저희가 너무 늦었죠. 저희도 저녁 못 먹었어요. 뭐 시켜 먹을까요? 어머님 뭐 좋아하세요? 박옥수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진우 씨가 다 어머님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 강남 사옥 지어지면요, 맨 꼭대기층에 어머님 방부터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서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여요. 곰탕 냄새.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요. 최고급 호텔처럼 꾸며드릴게요. 달콤한 현올림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님, 내일 은행에서 사람 오면 그냥 모르는 척 도장만 찍어주세요. 네. 그게 다 우리 어머님 재산 되는 길이에요. 진우 씨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시끄럽다. 박옥순이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다. 나가. 너희들 보기 싫다. 냄새나. 그녀는 어제의 아들과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오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저 늙은이가 충격으로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알았어요, 어머님. 저희 나갈게요. 푹 쉬세요. 대신 내일 아침이에요. 잊지 마세요. 최진우는 마지막까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곧이어 배달 앱을 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뭐 먹을래? 족발? 아니면 저번에 먹었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킬까? 박옥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을 궁리를 하고 자신의 뺨을 때린 직후에도 저들은 족발과 프렌치 요리를 고민하고 있었다.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남편의 낡은 손목 시계를 꺼냈다. 째깍째깍. 죽은 남편의 시계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멍든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타오르는 뺨을 식혀주는 듯 했다. 여보, 보고 있어? 당신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당신이 남긴 집까지 빼앗으려 해.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 되돌려 놓을 거야. 당신 목숨값이랑 내 청춘이 헐값에 팔려나가도록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박옥수는 아들 내외가 시킨 배달 족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 가운데 자신의 방에서 맑은 정신으로 잠을 청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다. 박옥수는 자신의 연극을 이어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1인분의 밥만 지어 먹고 낮에는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멍은 점점 검붉게 변해갔다.
최진우와 오미영은 그런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왔다. 그들에게 박옥수는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저 내일 도장 찍을 늙은이일 뿐이었다. 최진우는 은행 사람을 당장 데려오지는 않았다. 아마도 어머니의 멍든 뺨이 은행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투자자들을 만나느라 그보다 더 급한 부를 끌어다녔을 것이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아들 내외가 모두 집을 비운 시간, 박옥수는 묵묵히 방 안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옥순 회장님. 저 강철중입니다. 박옥순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허리를 폈다. 지금 어디십니까? 자택이십니까? 네. 저 혼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회장님, 첫 번째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다. 방금 법원으로부터 한성푸드의 모든 주식과 최진우 대표 개인 명의의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박옥수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다. 회장님,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최진우 대표는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아파트도 회사 주식도 단 한 주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박옥순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럼 그 아이는 아마 지금쯤 은행으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강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골랐다. 회장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철중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전화기를 타고 넘어와 박옥순의 심장에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박혔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메마르고 덤덤한 한마디를 내뱉고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쥔 낡은 휴대폰을 몸빼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하던 청소를 마저 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와 다름없이 느리고 무뎠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박옥수는 들을 수 있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그녀의 아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첫 번째 균열의 소리를. 그녀는 청소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멍든 뺨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그녀는 굳이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벽에 한 점을 무심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폭풍이 이 낡은 집의 현관문을 언제쯤 부수고 들어올지 묵묵히 기다렸다. 예상보다 빨랐다. 저녁 8시가 아닌 해가 중천에 떠있는 오후 4시였다. 쾅, 쾅, 쾅.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이성조차 잃어버린 듯 누군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댔다. 박옥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굼뜬 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빗장을 풀기도 전에 밖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강제로 열렸다. 최진우였다. 아침에 입고 나갔던 빳빳한 감색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뒤로 넘겼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감기 어린 사람처럼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는 문을 열어준 어머니를 그대로 밀치고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박옥수는 벽에 부딪혔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여보,
여보, 괜찮아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뒤따라 들어온 오미영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시끄러워. 손대지 마. 최진우는 짐승처럼 아내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피로 충혈된 이성을 잃은 눈동자가 거실을 훑었다. 그리고 소파 옆에 멍하니 서 있는 박옥순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맹수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당신. 그는 어머니라는 말조차 잊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박옥순의 양어깨를 움켜쥐고 금방이라도 부러뜨릴 것처럼 흔들어댔다. 멍든 뺨이 거친 흔들림에 다시 격통을 토해냈지만 박옥순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진우야 왜? 닥쳐. 밥 타령하지 마. 그는 어머니의 연극을 꿰뚫어 본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분노를 터뜨릴 곳이 필요했을 뿐이다. 내 아파트, 내 회사 주식, 전부 동결됐어.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처분 금지 가처분?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대출이 막혔다고. 강남 사옥 계약금 다 날아가게 생겼어. 당신이 한 짓이지? 당신이 한 거지. 최진우는 절규했다. 그는 어머니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늙고 멍든 여자가 그토록 치밀하고 무서운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차마 믿을 수 없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뭘 어쨌다는 거야? 어머님은 여기 계속 계셨잖아. 오미영이 울부짖으며 그를 말렸다. 그녀 역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의 멍청한 시어머니일 리 없다고, 없어야만 한다고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그럼 누구야? 그럼 도대체 누구냐고. 최진우는 박옥순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누가 감히 나 최진우를 건드려? 김이사? 아니면 경쟁사 놈들? 투자자들? 누구야? 그는 거실을 미친 사람처럼 맴돌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끊기를 반복했다. 김 변호사, 당신이야? 당신이 내 뒤통수를 쳤어? 뭐? 법원에서 온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신청을 했냐고. 그는 자신의 법무팀 변호사에게조차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오미영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매달렸다. 여보, 동결이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돈 이제 하나도 없는 거야? 나 오늘 백화점에서 이 가방 샀는데 카드 승인이 안 나서. 그깟 가방 따위가 문제야 지금. 최진우가 아내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손을 쳐들었다.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이 멍청한 여자야. 그는 오미영을 거칠게 밀어냈다. 오미영은 소파에 나동그라졌다. 하지만 최진우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이 다시 박옥순에게 향했다.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본능은 알고 있었다. 모든 재앙의 시작이 바로 저 여자였음을. 그는 박옥순 앞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무릎을 잡고 애원하듯, 그러나 협박하듯 으르렁거렸다. 어머니. 아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경로당에서 미쳤었나 봐. 응? 엄마. 내가 뺨 때린 거 그것 때문에 그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폭력을 인정했다. 엄마. 말 좀 해봐. 엄마가 한 거 아니지? 그렇지? 아니라고만 해줘. 그럼 내가. 박옥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는 부정이 아니었다. 그저 멍하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느릿하게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어눌한 목소리로 그녀의 연기를 이어갔다. 진우야,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화가 났어?
그녀의 텅 빈 눈동자와 시퍼렇게 멍이 번진 뺨, 그리고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 한마디. 그것은 최진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아,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분노가 아니었다.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이 늙은이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배후일 가능성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가 아는 박옥수는, 그가 아는 곰탕 냄새 나는 그의 어머니는 감히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인이 못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멍청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규정했기에 스스로 진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다. 비켜! 다 비켜! 최진우는 거실에 있던 최고급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오미영이 비명을 질렀다.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최진우는 현관으로 달려나가다 말고 다시 박옥순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경멸과 저주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내 발목을 잡았어. 그깟집 하나 때문에.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그는 자신의 실패를 또다시 어머니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집안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과 오미영의 절망적인 울음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박옥순만이 남았다. 오미영은 한참을 소파에 엎드려 울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이 박옥순을 향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애교가 없었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그녀는 남편보다 더 날카롭게 본능적으로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박옥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갑고 푸른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미영은 그 눈빛을 보고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떨었다. 박옥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와 최진우가 깨트린 화병 조각들을 묵묵히 쓸어 담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고요한 집안에 빗자루가 유리 조각을 쓰는 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박옥순의 복수가 이제 막 첫 번째 조각을 쓸어 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고요한 집안에 깨진 도자기 파편이 빗자루에 쓸려 담기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있던 오미영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긁어내는 소리처럼 들려 귀를 막고 싶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묵묵히 바닥을 쓰는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다. 저 등. 평생 곰탕솥 앞에서 굽어있던 등.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늙고 볼품없는 저 등이 지금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져 숨이 막혔다. 어머님. 오미영이 다시 한번 불렀다.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갈라져 나왔다. 어머님이 하신 거죠?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박옥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유리 조각까지 깨끗하게 쓸어 담아 쓰레받기에 털어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다용도실로 향했다. 그 무시. 그것은 오미영이 지금껏 당해본 그 어떤 경멸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늙은 시어머니는 그녀를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있는 상대로조차 여기지 않는 것이다. 오미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자신이 무시했던 것은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돈, 그 돈의 주인이었다. 자신과 남편 최진우는 주인의 금고를 털려다 들킨 좀도둑에 불과했다. 아!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남편이 휩쓸고 간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최진우는 분노하고 절망했지만 오미영은 두려웠다. 그리고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지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 이 지옥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녀는 더 이상 박옥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방으로 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두드렸다. 처분 금지가 처분. 이게 무슨 뜻이야? 남편 재산 동결. 아내 재산은?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었다. 그날 밤 최진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오미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서랍을 뒤졌다. 자신의 명의로 된 보석 감정서, 비상금 통장, 그리고 최진우 몰래 사모은 명품백들의 보증서. 그녀는 그것들을 닥치는 대로 자신의 여행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벽녘 그녀는 더 큰 절망에 부딪혔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비상금 통장에 온라인 뱅킹이 막혀 있었다. 지급 정지 계좌. 그녀의 명품백을 사결제했던 VVIP 신용카드 역시 정지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은 한성푸드 법인 카드와 최진우의 가족 카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진우의 아내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어머니 박옥순의 돈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오미영은 퉁퉁 부은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밥을 짓기 시작했다. 서툴게 쌀을 씻고 냄비밥을 안쳤다. 박옥순이 묵묵히 자신의 1인용 밥상을 차려 먹고 있을 때 오미영은 밥이 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엉망인 밥상을 시어머니 앞에 밀어놓았다. 어머님.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어제 최진우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 그녀가 대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경로당 일도 제가 여보 옆에서 부추겨서.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박옥순의 다리를 붙잡았다. 어머님, 저 사람은 어차피 끝났어요. 그 인간 어머님한테 뺨까지 휘두른 패륜아예요. 하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어머님. 저도 여자잖아요. 제발 저만이라도.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자신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박옥순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우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멍든 뺨 때문에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박옥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빡. 오미영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밥 탔다. 냄새나. 박옥순은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밀어내고 자신의 그릇에 남은 밥을 마저 먹기 시작했다. 오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 늙은 여자가 자신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최진우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어제보다 더 끔찍한 모습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그는 술에 취하지도 분노에 차있지도 않았다. 그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오미영은 황급히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갔다. 여보, 어떻게 됐어? 뭐래? 회사. 최진우는 아내를 보지도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다. 그리고 손에 쥔 종이를 오미영에게 건넸다. 그것은 긴급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서였다. 이사회? 주주총회? 오미영이 경악하며 물었다. 무슨 이사회? 무슨 주주총회? 이 회사 주식 당신이 100% 다 가진 거 아니었어? 이사도 당신 혼자뿐이잖아. 아니었어. 최진우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갈라져 나왔다. 아니었어.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식탁에 앉아있는 박옥순을 바라보았다. 강철중. 그의 입에서 십수년 전 어머니의 공증을 맡았던 변호사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자가 우리 회사 법무팀 고문 변호사였어. 오미영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진우는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믿었던 변호사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던 주인의 칼이었다는 것을. 가야 해. 최진우가 중얼거렸다. 가서 만나야 해. 그는 다시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여보, 어딜 가? 지금 그 꼴로. 회의에 가야 해. 그는 자신의 제국에서 쫓겨나는 마지막 순간을 확인하러 가는 사형수처럼 홀린 듯 집을 나섰다. 오미영이 절박하게 그의 뒤를 따랐다. 박옥순은 그들이 사라진 현관을 바라보며 남은 밥을 천천히 씹었다. 2시간이 흘렀다. 박옥순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을 때 그들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함께였다. 하지만 완전히 부서진 모습이었다. 그들은 한성푸드 본사 사옥, 자신들의 왕국 입구에서부터 저지당했다. 최진우 대표님은 금일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셨습니다. 출입이 불가합니다. 정문 로비에서 평소 자신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비켜. 내가 이 회사 주인이야. 최진우가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로비 앞에 멈춰 섰다. 강철중 변호사와 함께 처음 보는 말끔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다. 강 변호사는 최진우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다. 최진우 씨, 어제부로 박옥순 회장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고 주식 100% 전원 동의하에 당신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성푸드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신 이정훈 대표님이십니다. 최진우는 자신이 서 있는 대리석 바닥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박옥순 회장님? 그리고 이건 불법 경영 및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조만간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최진우의 가슴팍에 던지듯 안겨주고는 새로운 대표와 함께 사옥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최진우와 오미영은 자신들이 세운 왕궁의 문 앞에서 수많은 직원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가운데 완벽하게 버려졌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도피처인 이 낡은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다 끝났어. 오미영이 먼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최진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박옥순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쿵.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경로당에서의 오만함도 어제의 분노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마지막 굴복이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박옥순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는 시시껄렁한 트로트 가요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저 좀 보세요. 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최진우가 기어가다시피 해 어머니의 무릎을 잡으려 할 때였다. 박옥순이 텔레비전을 껐다. 삑. 요란한 트로트 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은 다시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옥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는 이제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퉁퉁 부은 뺨은 오히려 그 표정을 더욱 기괴하고 위압감 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10수년 전 동생이 사주었던 그 검은색 정장 세트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녀는 그 옷을 최진우와 오미영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다. 이게 뭐예요? 오미영이 떨며 물었다. 박옥순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평생 곰탕을 고아내던 불길처럼 뜨겁고 뼈를 부러뜨리던 칼날처럼 서늘했다. 내일.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쏘아보았다. 내 집에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밥 한 끼 차려주마.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내일 정오 이 집에서 너희를 해고할 변호사가 올 것이다. 그러니 이게 너희의 마지막 만찬이다. 그날 밤 낡은 집에는 세 사람이 있었지만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최진우와 오미영은 거실 바닥에 망연자실한 채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최진우는 넋나간 사람처럼 천장의 얼룩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오미영은 웅크린 채 간간히 마른 흐느낌을 삼켰다. 그들이 어젯밤 던져받은 검은색 정장은 마치 저승사자의 예고장처럼 그들 사이 거실 한가운데에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그들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감옥이었다. 내일 정오 변호사가 온다. 그들의 마지막을 집행할 사형 집행이니.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오전 11시가 되었을 때 안방 문이 열렸다. 박옥순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어제 아들 내외에게 집어 던졌던 10수년 묵은 검은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퉁퉁 부어 검붉게 변한 뺨의 멍 자국과 꼿꼿하게 편 허리,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가 어우러져 그녀는 상주라기보다는 심판관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두 사람을 한번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발그락. 냄비를 꺼내는 소리가 났다.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최진우와 오미영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소리가 나는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저 늙은 여자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마지막 만찬. 그녀는 어제 분명 그렇게 말했다. 이윽고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화려한 프렌치 요리도 값비싼 족발 냄새도 아니었다. 지독한 곰탕 냄새였다. 수십 년간 이 집의 벽지와 박옥순의 살갗에 배어있던 냄새. 최진우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냄새. 오미영이 지독하다며 코를 막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박옥순은 평생을 해왔던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다. 1시간이 흘렀다. 박옥순은 묵묵히 식탁을 차렸다. 그녀는 밥상 한가운데에 커다란 뚝배기를 통째로 올려놓았다. 뽀얗고 진한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다. 그리고 반찬은 오직 그녀가 직접 담근 깍두기 한 접시가 전부였다. 그녀는 숟가락 3개와 그릇 3개를 놓았다. 자신이 쓰던 낡은 사기 그릇, 그리고 어제 찬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아들 내외의 값비싼 도자기 그릇을 다시 꺼내 나란히 놓았다. 일어나거라. 박옥순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마지막 밥이다. 먹어라. 최진우와 오미영은 홀린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들은 마치 끈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식탁 의자에 와서 앉았다. 펄펄 끓는 곰탕. 그것은 박옥순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박옥순은 먼저 자신의 낡은 사기 그릇에 국물을 펐다. 그리고는 깍두기 국물을 한 숟갈 넣어 붉게 물들인 뒤 묵묵히 밥을 말아먹기 시작했다. 최진우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놓인 뽀얀 국물 위로 과거의 기억들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부엌에서 이 냄새가 났다. 엄마, 또 곰탕이야? 투정을 부리면서도 그는 그 곰탕을 먹고 자랐다. 엄마의 땀 냄새와 뼈다귀의 누린내와 지독한 가난의 냄새.
그가 한성푸드라는 화려한 성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렸던 것이 바로 이 냄새였다. 그는 이 냄새를 구식이라 불렀고 이 냄새가 벤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어머니가 그의 마지막 식사로 바로 그 곰탕을 내어왔다. 흑! 최진우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는 숟가락을 쥔 채 뚝배기 안으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어머니, 제가 곰탕 어머니 냄새. 그는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그가 경멸했던 모든 단어들이 이제는 용서를 비는 단어가 되어 뒤죽박죽 쏟아져 나왔다. 오미영은 그릇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 격 떨어지는 음식이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혐오감보다 이 음식을 차려낸 시어머니의 의도가 더 공포스러웠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가 무엇을 배신했는지 잊지 말라는 낙인이었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곰탕을 한술 떴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그저 뜨겁고 끈적한 무언가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감각만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딩동. 정확히 정오 1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최진우와 오미영은 사형수의 목에 칼이 닿은 듯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박옥수는 먹던 숟가락을 뚝배기 가장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왔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직접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강철중 변호사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강 변호사는 박옥순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식탁에 차려진 곰탕과 그 앞에 얼어붙은 채 앉아있는 두 사람을 힐끗 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식사 중이셨군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섰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었다. 최진우와 오미영은 고개조차 돌리지 못했다. 박옥순이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곰탕 국물처럼 묵직했다. 다 먹었으면 일어서거라. 그녀는 강 변호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너희 해고 통지서 받으러 가야지. 박옥순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 스스로를 정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검은 정장과 곰탕이 차려진 이 낡은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 아니지. 그녀가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해고가 아니라 퇴거 통지서다. 그녀의 멍든 뺨이 비웃듯 일그러졌다. 내 집에서. 박옥순의 마지막 말은 끓어오르던 곰탕 뚝배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식탁 주변의 모든 소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진우는 숟가락을 쥔 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오미영은 퇴거라는 단어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고 새파랗게 질려갔다. 강철중 변호사는 거실 한가운데 선 채 묵묵히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서류철 몇 개를 꺼내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는 펄펄 끓다 만 곰탕 뚝배기를 손수 식탁 구석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치 새로운 메인 요리를 올리듯 푸른색 표지의 법무법인 서류철을 펼쳐놓았다. 최진우 씨, 오미영 씨.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듯 냉철했다. 박옥순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몇 가지 법적 사실을 최종 고지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하나씩 두 사람 앞으로 밀어놓았다. 첫째, 어제부로 귀하 최진우는 주식회사 한성푸드의 대표이사직에서 공식 해임되었습니다. 이는 실소유권자이신 박옥순 회장님의 적법한 주주권 행사입니다. 둘째, 귀하 명의의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 법인 명의의 모든 차량,
그리고 오미영 씨가 사용하던 법인 신용카드를 포함한 모든 유동 자산이 동결 및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확인하십시오. 오미영의 눈동자가 재산 목록을 미친 듯이 좇았다. 보석, 회원권, 심지어 자신이 몰래 돌려놓았던 소액의 비자금 계좌까지 모든 것이 붉은 줄로 그어져 있었다. 강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골랐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최진우의 곰탕 그릇 바로 옆에 놓았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귀하 최진우 씨를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 5년간 법인 자금을 유용하여 오미영 씨의 명품 구매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여기에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 그때까지 울고만 있던 최진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어머니, 어머니, 저 감옥 가요? 어머니, 저 아들이잖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뺨 때린 거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발 고소만은.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와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어딜? 박옥순이 의자를 뒤로 빼며 그 손을 피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오미영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는 남편 최진우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 멍청한 놈. 당신이 어머니 뺨만 때리지 않았어도, 당신이 회사 돈에 손만 대지 않았어도, 내가 너 같은 놈 믿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횡령의 공범으로 함께 거론된 것을 본 것이다. 자신의 인생이 돈 한 푼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된 것은 물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저 인간이 회사 돈인지 뭔지 저는 그냥 주는 대로 쓴 죄밖에 없어요. 어머님, 저는 저 인간하고 달라요. 제발 저만은. 오미영은 남편을 밀치고 박옥순의 앞에 엎드려 빌었다. 박옥순은 그 지옥도 같은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 2마리. 한때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며느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님, 이 집. 예, 회장님. 법적으로는 부동산 인도 명령 집행까지 일주일의 유예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박옥순은 자신의 곰탕 그릇을 내려다보며 말을 잘랐다. 국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하얀 기름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최진우와 오미영을 향해 말했다. 내일. 두 사람의 싸움이 동시에 멎었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내 집에서 너희 두 사람의 흔적을 모두 치워라. 옷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어머니, 하루만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최진우가 절규했다. 내 알 바 아니다. 박옥순의 목소리는 굳은 기름처럼 차가웠다. 내가 경로당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내 뺨을 때렸을 때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선을 오미영에게 돌렸다. 그리고 내년, 내가 내 재산을 탐내며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시작했을 때 너도 내 식구가 아니었다. 박옥순은 강 변호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변호사님, 이 두 사람이 다시는 내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눈에 다시는 띄지 않도록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변호사는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퇴거 명령에 불응할 시 내일 아침 60으로 강제 집행 및 주거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그리고 최진우 씨. 그가 형사 고소장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검찰 출두 요구서는 받아볼 주소지가 없으시겠군요. 연락 두절 시 즉시 지명수배로 전환됩니다. 그럼 이만. 강철중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가볍게 목례한 뒤 집을 나섰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의 마지막 망치 소리였다. 집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오미영의 비명이 터졌다. 아, 너 때문에. 너 같은 멍청한 놈을 믿고 내 인생을. 그녀는 식탁 위에 있던 곰탕 그릇을 집어 최진우에게 던졌다. 뽀얀 국물과 밥알이 최진우의 온몸을 뒤덮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곰탕 냄새가 그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내 인생 물어내. 이 사기꾼아.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며 짐승처럼 싸우기 시작했다. 박옥수는 그 광경을 더는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장롱을 열어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강 변호사가 새로 만들어준 그녀 명의의 통장, 그리고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가 전부였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거실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박옥순이 나가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박옥순은 현관에 섰다. 그녀는 수십 년간 신었던 낡은 슬리퍼를 벗어 신발장 구석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오늘 처음 신어보는 가볍고 편한 새 신발에 발을 넣었다. 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눈부신 정오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집안을 돌아보지 않았다. 지독한 곰탕 냄새와 짐승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박옥수는 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를 평생 짓눌렀던 어머니라는 이름, 희생이라는 족쇄, 그 모든 것을 저 냄새나는 집 안에 버려두고 나왔다. 멍든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먼저 동생 옥자의 집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든 좋았다. 바다도 좋고 산도 좋았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오늘 정오 12시 5분에 시작되고 있었다.